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오후, 놀이터에는 두세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흙놀이를 하며 뒤뚱거리고 있고, 한켠 정자에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평화로운 아파트 단지 내 전경입니다. 주민들의 표정도 여유가 느껴지고 바쁜 것 없어 보이는 걸 보니 강남의 고가의 아파트촌 답네요. 그때 갑자기 그런 평화로움을 깨는 신경질적인 크락션 소리가 들리더군요. 앞에 서 있는 택배 차량이 물건을 빼고 있는데 차를 빼라는 듯 크락션을 눌러댑니다. 차 안 빼? 대놓고 반말을 하는 운전자의 목소리는 크락션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느껴지더군요. 기분이 나쁜 듯 바라보는 택배 차량 기사, 그 모습에 차에서 내리는 외제차 운전자. 지금 나 째려본 거야? 지금 빼는 중인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뭐? 그건 그쪽 사정이고 왜 길을 막어? 막긴 누가 막아요. 이 옆으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반말인데요? 내가 왜 내 집 앞에서 피해야 하는데. 그리고 반말 듣기 싫으면 이런 거 하지 마. 뭐야? 이 여자가 진짜. 뭐? 이 여자? 너 어디 택배 소속이야? 우리 택배 소속이다. 어쩔래? 너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택배 회장이 나랑 같은 헤어숍 다니고 밥도 먹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결국 큰 소리가 나고 삿대질을 하며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경비원 일주일차 제가 본 아파트의 일상입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의 대부분은 참 좋은 사람들이죠. 수고 많으세요. 아이 생일이라 떡을 했는데 조금 드셔보세요. 택배 아저씨들 이 비타민 음료 하나씩 드시게 해주세요. 명절인데 과일이라도 사드세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꼬마까지 뵙고 민사를 하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꼭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데요. 지금부터 전 그 미꾸라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예? 그래도 음식물은 따로 버려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주셔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누굴 가르치려 들어, 경비 주제. 진짜. 놀고 먹으면서 이제 일도 가려서 하려고 하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옆동의 경비원 이 씨가 저에겐 눈짓을 하더니 수습을 하더군요. 아이고, 예,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고 들어가십시오. 일들 제대로 하라고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플라스틱 용기에는 뻘건 떡볶이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안에 닭뼈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재활용 수거함에 넣는 바람에 수거한 비닐이 흥건하게 젖어 주의를 준다고 이야기한 건데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김씨, 상대하지 마세요. 괜히 시끄러지기만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먹던 음식을 전부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요. 괜히 일 만들면 김씨만 힘들어지니까. 게다가 말끝마다 반말을 하는 그 주민은 얼핏 봐도 20, 30대의 아가씨였습니다. 내 나이 60이 넘어 새 인생을 살고자 시작한 경비원 일입니다. 30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물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이들은 말귀가 통했거든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경우는 처음인지라 저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나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건 저와의 약속이었고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이었어요. 아니 2박 3일인데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이게 뭐가 많아요. 옷도 있어야 하고 2박 3일 먹으려면 김치도 넉넉해야 하고 쌀도 그렇고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이려면 된장하고 양념하고. 어머니, 그냥 사드세요. 아이, 뭘 가쇼소까지 밥을 해 드시겠다고. 됐어. 그런 데는 여행지라 비싸기만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입이 까다로우신데. 그냥 사 먹자니까. 아이, 궁상스럽게.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기왕 두 분 퇴직하시고 첫 여행인데. 다음에 너 돈 많이 벌면 그때 갈란다. 그깟 검사초봉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네 아버지 해외 나가봐야 촌스러워서 괜히 민폐 끼쳐. 참, 아이, 돈 아까워서 안 가는 거지. 아이, 내가 왜 촌스러워. 교장들 연수 갈 때도, 아이, 내가 다 영어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가자고요. 아 맞다. 들깨가루 안 챙겼다. 들깨가루가 아니라 이 두통약이나 챙겨요. 아이, 맨날 머리 아프다고 하면서. 걱정 마세요. 당신만 속 안 썩이면 되니까. 하하. 아내는 신이 났습니다. 집안 살림 다 챙길 듯 큰 가방을 둘러매고도 표정만은 밝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둘 다 초등학교 교사로 만났고 그렇게 결혼해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나 아내나 학교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정작 내 아들은 졸업식조차 혼자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공부 잘하고 잘 자란 아들은 노스쿨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얼마 전 검사가 되었답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저를 위해 여행을 마련해준 아들. 우린 아이들 수학여행 때 가보았던 지리산에 가기로 했죠. 이제 편히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면 되겠다 생각하니 저도 아이들처럼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둘만의 운전을 해서 둘만의 여행을 시작했고 서울을 막 벗어나 들어간 고속도로 휴게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이고, 정민이냐? 아이,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네가 보내준 퇴직 선물 싣고 여행 간다. 아니, 뭐? 언제? 그때 핫도그를 사가지고 오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표정이더군요. 여기 이게 인기 있대요. 연예인이 TV에서 여기 휴게소 오면 꼭 먹으라고 했나 봐. 겨우 샀어요. 그래. 근데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해요? 아니, 정민이. 아, 그래? 정민이면 나도 바꿔주지. 신발 잘 맞는다고 인사해야 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네. 어머, 언제? 어젯밤에. 지금 장례식 잡고 있는 모양이야. 어머머 세상에. 정민이 어떡해. 할머니밖에 없는 앤데. 이제 다 큰 앤데 알아서 하겠지. 신경 쓰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다시 지리산을 향해 출발했지만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정민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던 아이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고 괴로움에 나쁜 결심까지 했었는데 그때 담임이던 제가 정민이를 필사적으로 도와줬었지요.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면서 정민이는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민이인지라 유난히 신경이 쓰였지요. 그런데 마음을 눈치챈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가서도 내내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오늘은 조문하고 내일 출발하자고요. 아니야. 그래도 당신하고 얼마 만에 가는 여행인데. 아, 됐어요. 마음 불편해서 하나도 안 좋을 것 같네. 정민이가 당신한테 자식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정민이 기다릴 거야. 가서 위로해주고 상주 노릇도 좀 도와주고. 진짜 그래도 괜찮겠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밝아졌고 아내는 포기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파서 약 안 챙긴 게 후회됐는데 잘 됐지 뭐. 고마워 여보. 내가 내일 가서는 더 잘해줄게. 응? 됐네요. 도착해서 소식 듣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그렇게 정년퇴직 후 간 첫 여행지에서 저는 아내의 배려로 돌아왔고 쉰다고 하는 아내를 내려놓고 제자가 혼자 있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훌쩍 커버린 제자는 저를 보고 오열했고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썼다, 정민아. 정민이를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오길 참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행동은 씻지 못할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2시간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저 가끔 머리가 아프다고만 했고 누구나 있는 두통쯤으로 약 먹으면 괜찮아지곤 했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병원? 약 먹으면 멀쩡한데. 그런데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내가 제자를 챙기는 동안 혼자서 꾹 참으며 날 기다리고 있다가 쓰러졌고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 결국 아내가 그렇게 꿈꾸던 둘만의 여행은 완성하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아내를 보냈죠. 내가 만일 그때 가지만 않았어도, 아내 곁에만 있었어도. 머릿속을 맴도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게 했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내 자신에 대한 죄의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는 사명감만 가득했던 저를 한없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던 아내는 이제 떠나고 없었습니다. 늘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 공기의 고마움은 공기가 없을 때 느낄 수 있듯이 아내가 떠난 후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냈던 일상에서 세심한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묻어났고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검사가 된 아들은 여수로 발령이 났고 아들은 아버지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아버지, 저랑 같이 여수로 가시면 어때요?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말고 어여 가. 난 여기가 편해. 친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괜히 나 있으면 너 일에 집중도 못한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 그렇게 아들은 여수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열심히 일하는 아들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죠. 아니 그보다는 아무 의욕이 없더군요. 평생 새벽까지 일어나서 바쁘게 살던 일상이 없어지고 나니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고 아내가 없는 집안은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요? 먹었지.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 마. 예, 용돈 넣었으니 맛있는 거 드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하세요. 보낼 거 없다. 나도 돈 있다. 너나 차곡차곡 모아서 장가 가야지. 효자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보일 수 없는 외로움과 나약함, 새벽같이 잠이 깨면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하나 어슬렁거렸고 혼자서 밥을 챙겨 먹는 것조차 힘들더군요. 여보, 그렇게 까다로워서 나중에 어떻게 살래? 그냥 밖에 음식도 사 먹고 그래야지. 으이구, 못 살아. 저는 아내에게 참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저는 우울증이 찾아왔고 못난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아주 예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힘이 들어 생을 마감하려던 정민이를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만일 저에게 혼을 낼 누군가가 있으면 달라졌을까요? 허무함과 나약함으로 술을 잤던 저는 결국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교장에 취임한 기념으로 사준 넥타이를 메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아파트 창문 앞에 서 있는 저. 그때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벨은 계속 울렸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었죠. 고향 친구 동석이었습니다. 어릴 적 공부는 잘해도 힘이 없어 동네 애들한테 몰릴 때면 히어로처럼 나타나 날 구해주던 친구. 동석인 공부는 못했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 되신 가장으로 어릴 적부터 생활력이 강한 친구였습니다. 뭐하는겨? 전화도 꺼놓고.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거리 이게 뭐여? 지금 죽으려고 한겨? 아무 소리도 못하는 저에게 동식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여튼 공부만 한 놈들은 이래서 안 되는겨.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재수씨가 하늘에서 만나면 퍽이나 좋아하겠다.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찾으면 되지. 너 학생들 그렇게 가르친겨? 힘들면, 강 죽어라. 이렇게? 동식이의 말은 교양이 있지도 않았고, 말투가 거칠기만 했지만, 어떤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말보다 힘있고 따뜻했습니다. 어른처럼 느껴졌고, 그 앞에서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힘들다, 동식아. 집사람도 그렇게 된 것도 나 때문인 것 같고, 이젠 진짜 쓸모없는 사람 같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정신 나간 놈.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서 그려.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죽으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데리고 가실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부끄럽다, 친구야. 부끄러워야지. 이럴 거면 뭐하러 공부를 하고 뭐하러 열심히 산겨. 그러지 말고 일을요. 아주 잡생각 안 드는 심하게 정신없는 일을 혀라고. 그렇게 동식인 정신이 번쩍 들게 했죠. 우리 아파트는 지금 자리도 없고 옆에 아파트에 사람 하나 급하게 구한다고 하던데 거기서 일해봐. 내가 경비를 할 수 있을까? 그 어려운 공부도 했는데 뭘 못할겨? 몸이 힘들면 머리가 빈다고. 좀 비워봐. 물론 가끔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천지분간 못하는 애들도 다 가르치고 사람 만들었잖아요. 동식이의 천근 같은 말에 저는 용기를 내서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아파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30평대였지만 3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고, 동식이 말대로 생각보다 하루하루는 정신이 없었죠. 주차한 차량 확인하고 택배 물건 받아주고 층간소음 민원 접수하고 경내 순찰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재활용 쓰레기 정리였어요. 주민들이 대부분 잘 정리해줘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이렇게 초등학생만도 못한 어른들도 있지요. 그것 때문에 어렵게 시작한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먼저 간 아내에게도 친구 동식이에게도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601호. 택배 차량의 크락션을 눌러대며 반말을 내뱉고 오물 가득한 쓰레기를 재활용함에 넣는 그 몰상식한 아가씨가 사는 집. 인터폰이라도 울리면 심장이 벌름거리고 601호만 아니길 바라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랫집 윗집 옆집 할 것 없이 601호와의 마찰로 경비실 인터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그때마다 저는 뛰어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싸가지가 없나? 참 이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야.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쇼핑백이나 들고 다니면 뭐하나? 이 자식은 저 모양인데. 그러니까 저런 여자 누가 데려가?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경비실에 모인 경비원들은 이미 당할 만큼 당한 듯 저마다 한마디씩 했죠. 부모 없이 자라도 인성만 좋은 우리 정민이 생각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밤이 되면 주차장은 난리가 납니다. 재개발을 앞둔 오래된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지상에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특히 입구 통로나 소방구역에 차량을 세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비원들이 가장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다음날 출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아파트로 출근을 하다 보니 통로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저와 교대로 경비를 서는 오 씨는 밤에 잠시 순찰을 도는 동안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가 없어졌다며 울상이 된 채 교대를 하였습니다. 출근 시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저는 방송을 통해 차를 빼달라고 여러 차례 알렸지만 나타나지 않더군요. 주민용 스티커가 붙어있질 않은 걸 보고 외부 차량으로 방문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차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오전이 다 지나고 저는 관리실에서 배부받은 불법 주차 차량 스티커를 붙였죠. 당신이야? 내 차에 스티커 붙인 사람이?
점심을 먹다가 놀라 돌아보니 하필 601호 그 여자였습니다. 아, 예. 701 하나 찾으신가요? 여러 차례 방송을 했는데요. 통로에 세워두시면 다른 차들이 못 다녀서요. 그럼 세울 데가 없는데 어떡할까? 내 집에 내 차도 못 세우면. 그거 관리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민용 스티커도 없어서, 연락할 길도 없고. 밤에는 관리실 문 닫으니까 스티커 못 받았지. 그럴 거면 24시간 일을 하든가. 아이고, 그러신 줄도 모르고, 경비실에라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저씨 진짜 말 많네. 그래서 새 차에 이런 떨어지지도 않는 딱지 붙여놓으면 어쩔 건데. 이 차가 얼마나 어렵게 뽑은 차인 줄이나 알아? 얼마짜린 줄 아냐고. 죄송합니다. 죄송이면 다야. 기물 파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스티커 깨끗하게 세차해서 갖다 놔. 키를 던지는 601호 아가씨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상식적이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나 보네요. 이봐요, 아가씨. 제가 몰라서 스티커를 붙인 건 잘못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뭐래 이 아저씨. 늙은 게 자랑이야?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내가 아저씨한테 왜 훈계를 들어야 하는데? 그러고 보니 이 아저씨 지난번에도 쓰레기 가지고 트집 잡더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 게 해야 할 일이냐고. 무슨 경비가 일을 이따위로 해? 학교에서 뭐 배웠어? 남의 차에 이런 거 막 붙이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긴 학교를 다녀보긴 한 건지. 그 소리에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입에서는 안 써보던 욕이 나올 것 같은 걸 꾹 참느라 잇몸이 다 쑤시더군요. 세상에 내 자식 벌 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도 참는 것이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괜히 고급차 보니까 흠집 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떼어놓겠습니다. 그때 관리소장님과 다른 동 경비들도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김 씨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는 무슨. 그 뭐야? 부자 보니까 배 아픈 거잖아. 좋은 차 보니까 해코지하고 시비 걸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얼른 사과드리세요. 정중하게. 됐어요. 이거 유리에 기스라도 나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어. 아저씨 월급에서 깔 거니까. 그걸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서야 601호는 올라갔습니다. 전 다음날 그 유리에 있는 스티커를 깨끗하게 물로 닦았죠. 혹여라도 스크래치가 날까봐 진짜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자신의 집에서 보고 있던 601호의 여자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때부터 시시때때로 601호의 호출이 시작되었죠. 우리 집 물 새는데? 점심을 막 먹으려는 순간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실이 마침 점심시간이라 점심시간이 지난 후 올려보내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더군요. 지금 물이 새서 물바다가 된다고. 밥이 넘어가요? 할 수 없이 뛰어 올라간 저는 아연질색하고 말았습니다. 변기 좀 뚫어줘요. 막혔네. 물이 샌다면서요? 그건 멈췄고 이왕 온 거 변기 좀 뚫어달라고. 누수는 거짓이었고 변기의 볼일을 보고 막혔다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저 죄송한데 경비실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아저씨 뭐라고 하는 거야? 남의 새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불쌍해서 봐줬더니 지금 내가 부탁하는 걸로 보여?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보네. 그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요? 더러워요? 그럼 애초에 이런 일을 하지 말든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갈수록 가관이었지만 또 소란스럽게 하기 싫었습니다. 우리 학교다, 우리 아이들 변이다 생각하고 더러운 거 꾹 참으며 처리했죠. 부모와 함께 사는 여자라는데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일까요? 절 완전히 우습게 알고 머슴처럼 부리더군요.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해서 뛰어가면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듯 주고는 음식물에서 나는 건가 봐. 이거 버려주고. 물기 제거도 안 한 아주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여기 아저씨들 빵 좀 가져가서 나눠 먹어. 비싼 거야. 웬일인가 싶어 가지고 왔더니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푸른 곰팡이가 보이는 빵이더군요. 저는 도저히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사람을 주민이라는 이유로 참아 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인내하고 참으려 했지만 이런 사람을 상대로 맞춰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곰팡이가 핀 빵들을 가지고 601호로 갔습니다. 이거 유통기한이 일주일이나 넘어갔습니다. 곰팡이까지 피어있더군요. 그래요? 몰랐네. 아무리 경비들이라고 무시한다고 하지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면 부모 욕 먹이는 짓입니다. 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뭐래 이 아저씨. 왜? 알량한 자존심에 유통기한 지난 빵은 못 먹는다 이거야? 비싼 빵이라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한 건데 또 가르치려고 하고 있네. 당신이 선생이야? 웃겨 진짜. 그래, 나 선생이요. 근데 내가 40년간 재직하면서 당신같이 싸가지 없는 학생은 본 적이 없어. 경비 주제 지금 뭐라는 거야? 당신 잘리고 싶어?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나이도 우리 자식 버린 것 같은데. 저번부터 자식 버리니 부모 버리니 하는데 나이만 처먹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나 같으면 경비 아버지 두고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 누군지 참 불쌍하네 자식이. 그 말에 도저히 참지 못한 저는 가지고 있던 빵을 모두 그 여자에게 내던졌습니다. 인내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저였지만 한계를 느꼈고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분노의 욕을 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당신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너 이제 끝났어. 경비원 주제. 말끝마다 경비원을 비하하는 여자를 보면서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관리실에 도착을 하고 전후 상황을 이야기했죠.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모두 왜 그런지 아는 듯 절 짠한 눈으로 바라보더군요. 아이고, 조금만 참지. 그런 여자는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제일인데. 하긴, 오시기 전에 그만둔 경비원도 결국 201호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갑질을 해대든지 쇼핑백 집까지 들고 올라오라고 하고, 심지어 자동차 열쇠까지 막혀놓고 발렛기사 쓰듯이 했다니까.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노후에 소일거리 하겠다고 나오는 건데 참기가 힘들지. 워낙 아나무인이고 상식밖이라. 말도 마요. 6개월치 관리비가 미납이 돼서 온수를 끊었다가 관리실을 뒤집어 놓고 소장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고 관리비는 안 내면서 어떻게 외제차는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쨌든 다음 분 구할 때까지만 제가 있겠습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그때 601호는 뛰어내려왔고 여자의 눈에서는 눈에 광기마저 보이더군요. 당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장 사과부터 해. 먼저 잘못하셨으니 사과하시면 제가 사과하죠. 미쳤어? 내가 왜 사과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자신이 싼 똥은 자신이 치우고 자신이 먹은 음식물도 본인이 치우세요. 뭐? 당신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러더니 자신의 분에 이기지 못한 듯 옆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한바탕 소란이 난 관리실에 경찰이 도착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의 난동은 끝이 났고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연배가 한참 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막말을 하고 똥을 치우라고 하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경찰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님 경찰서에 오래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일까요?
결국은 합의를 하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더 이상 비상식적인 여자를 만날 일도 없었고요. 그날 저는 집에 와서 안 마시던 술을 마셨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외롭다고 우울증 걸려 죽음까지 내몰렸던 저로서는 지금 상황이 씁쓸했죠. 동식이 말대로 별 이상한 상황을 겪고 났더니 오히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참 평화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1년 만에 서울로 발령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잘 그만두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아버지 소식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아예 신경 쓰이게 만들어? 그러게, 내가 괜한 데 소개해줬나 싶어서 미안해가지고. 됐어. 어디 가면 힘 안 들겠나? 못 참은 내가 모질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여자는 진짜 혼이 나야 하는데. 그러지 그랬어.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아나? 대한민국 검사요, 검사. 참, 아저씨는.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우리 강 검사는 좋은 여자 만나야 하는디. 맞다. 우리 아파트에 참한 아가씨가 있는데 내 소개시켜줄까? 저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아들이 수줍은 듯 여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개를 받았다는데 부잣집에서 곱게 자란 막내딸이랍니다. 혼자서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아들인데 어느새 참한 색시까지 데려온 아들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고 장하던지요. 그리고 곧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는 미국 상대로 무역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세요. 언니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보기에도 너무나 참하고 예의 바른 예쁜 아가씨였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가씨를 보니 얼른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만 좋다면 저도 좋아요. 네가 좋아야지. 그쪽 부모는 인사드린 거야. 예, 지난번에 부모님만 인사드렸는데 아버지 뵙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날짜도 잡고 하려면 한번 만나봐야지. 아버지,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못 가지. 네가 무슨 수로 어머니 몫을 해, 이 녀석. 잘 커준 것만 해도 고맙다.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는 다가왔고 저는 새로 양복도 사입고 구두도 사 신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참 반듯하게 키운 사람입니다. 아들이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공이지요. 저는 학생들 돌본다고 신경 쓰지 못할 때 아내는 학교 일하면서도 집안일이며 아이까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몸 돌볼 겨를도 없었고 그저 두통이라고 넘어간 증상이 뇌출혈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오늘따라 아내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 검사 애비입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혜련이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제 안사람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언니가 지금 강의가 조금 늦게 끝나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 공부하고 들어오셨다고요? 참 자녀분들을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 김 검사야말로 아버님이 훌륭하게 키우셔서 제가 아니라 아내가 참 애를 많이 썼죠. 그래도 부족한 아이인데 좋게 봐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허풍이 좀 심하긴 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럴 거라 생각했고 어머니는 영어를 많이 쓰긴 했지만 해외에서 오래 지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언니를 본 순간 하마터면 먹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601호 그 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오늘따라 학생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아니, 저 여자가 왜 여기서 나올까요? 바로 그 유학가에 있다던 언니가 저 똥싸개였다니요. 저는 진짜 너무 기막히고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비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있어서일까요? 알아보지를 못했나 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혜련이 언니 수련이에요. 유학 갔다가
귀국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럼 그 전에 쭉 미국에 계셨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지리도 서툴고. 그런데, 우리 김 검사 아버님은 어디 사시는지요? 감락역 부근 레이 아파트에 사세요. 어머, 거기 요즘 최고가 나가는 곳이잖아요. 세상에. 그 아파트는 야무진 우리 아내가 20년 전 낡은 아파트를 헐값에 샀다가 재건축 허가가 나는 바람에 최고가를 친 곳입니다. 601호가 사는 아파트보다도 비싼 곳이죠. 저는 앉아있는 내내 저 앞에 앉아 가식을 떨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당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만약 그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저 가족들을 보며 참 단란하고 예의 바른 가족이라고 생각했겠죠. 저같이 많은 학생들을 경험해 본 사람도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없나 봅니다. 제가 누군지를 눈치챈 것이 갑자기 당황한 그 언니는 얼른 눈을 피하더군요. 오랜만입니다. 어머, 아세요? 저희 딸을? 알다 마다요. 저랑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예? 어떻게? 너 언제 뵀어? 그게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계셨어. 예, 제가 소일거리 삼아 경비 일을 잠시 했는데 그때 자주 뵈었죠. 음식 쓰레기도 버려드리고 변기도 뚫어드리고 담내로 곰팡이 핀 빵도 주시고. 아버지, 그럼 그때 말씀하신 그 버릇없는. 분위기는 싸해졌고 다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더군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실례인 줄 알지만 먼저 좀 가도 될까요? 어머, 그러고 보니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여기서 식사하면 체할 것 같아서 나 먼저 갈 테니 대접하고 오너라. 아닙니다. 자네가 얼른 모시고 가게. 우리는 다음에 또 뵈면 되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나중에 연락드리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쓰러질 것만 같았죠. 아버지 진짜예요? 그 아파트 여자가 맞아요? 미안하다. 미안하긴요. 1층에 서 계세요. 제가 주차장에서 차 빼가지고 나올게요. 그리고 아들이 간 후 갑자기 토할 것 같아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중에 만난 601호 화장실로 들어가는 중인 듯 하더군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던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저는 더 대꾸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었지만 저런 집안에 아들을 보낼 수는 없었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뻔뻔하게. 그래도 너랑 결혼할 아이는 다를 수 있으니 결혼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로 알아가는 게 어떨까 싶다. 예, 그럴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일 아니야. 네가 처음으로 집에 데려오는데 괜히 나랑 엮어서 너가 곤란하게 된 거지.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은 결혼할 여자친구를 만나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다음 날 그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제가 겪은 일 하나로 미래를 약속한 아이들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번 한번 눈 감아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제가 평생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도 제 아들이 단호했지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행동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가족들은 찾아왔고 그렇게까지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는데 제가 뭐라고 아이들 앞길을 막나 싶더군요. 아들에게도 한 사람의 행동으로 집안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날부터 아들의 결혼할 상대인 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신만이한테 직접 구한 산삼이래요. 아버님, 이거 아버지가 보내신 와인이에요. 프랑스 최고급이라고 아주 구하기 힘든 건데 꼭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눈치를 보는 아이를 보며 오히려 제가 심했나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 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이라도 다 다른 거니까 너랑 언니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너무 속상해요, 아버님. 언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오빠가 저한테 화난 거 너무 당연해요. 저 평생 갚으면서 살게요. 눈물까지 보이는 아이를 보니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결혼을 승낙했고 아들도 제 뜻을 받아들였죠. 예식장을 잡고 양복을 맞추고 그야말로 바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립더군요. 그렇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정민이가 왜? 자식처럼 아끼는 정민이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할머니 기일이라고 함께 납골당에 다녀오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정민입니다. 택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해서 운동화를 선물했는데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니 위에서 던진 택배의 물건에 맞아 어깨를 다쳤다는 겁니다. 다행히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은 곳에서 던진 터라 어깨에 인대가 늘어나고 부상을 입은 것이죠. 정민아, 아이 괜찮아? 예, 괜찮아요. 그냥 좀 인대가 늘어나서. 아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런 무식한 짓을? 반품 요청이 들어왔길래 갔는데 내놓지 않았길래 그냥 내려왔는데 베란다에서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피하긴 했는데 어깨에 스쳐서. 아이 그래서 사과는 받고 배상 요청은 했어. 일부러 안 가져간 줄 알고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 진짜. 근데 말이다. 거기가 어딘 줄 아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동식이었습니다. 동식아, 네가 여길 웬일이냐? 그리고 어딘 줄 아냐니? 601호. 601호? 설마 내가 일한 아파트 601호 말하는 거야? 거기서 당한 거였어? 못 고친다 그 집안은. 불면 그 언니는 다른 집으로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럼 누굴까요? 저는 확인을 해야 했죠. 정민이의 간호는 동식이에게 맡기고 서둘러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전에 있던 경비원이 있어서요. 아이고 몰랐구나. 그 동생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언니한테 안 밀린다고. 설마. 그렇지 않던데. 무슨 검사랑 결혼을 한다나 뭐라나. 얼마 전에도 주차 시비가 났는데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는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 아유, 호랑이도 지말하면 온다더니 아이고 저기 또 온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서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아저씨, 아니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목소리를 들으니 사돈이었습니다. 내 차 자리 마련해두라고 했잖아. 다른 차 세우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요 사모님. 뭘 할 수가 없어? 다들 이렇게 게을러서야 원. 예? 이래서 말귀 잘 알아듣는 젊은 사람들 써야 한다니까.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기사 진짜 다친 거 맞아? 예, 어깨를 많이 다쳐서 지금 입원 중이라고 하던데요. 어디서 쇼를 해.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 것들 괜히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고 했잖아. 넌 이제 조심해야 돼. 검사님, 사모님 될 텐데. 그리고 사모님, 그 관리실에서 아까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관리실이 왜? 그게,
관리비가 미납이 돼서. 뭐야? 그깟 관리비 얼마나 된다고 또 물 끊게? 이 사람들이 진짜. 저는 도저히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용서를 빌고 쇼를 하던 이 집안 식구들의 본색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제가 돌아서자 그제서야 절 보고 화들짝 놀란 그 집안 식구들. 어머, 아버님, 어떻게 여길? 어리석은 내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니 이렇게 막아주네. 어머, 사돈 오셨으면 저희 집으로 모실걸. 사돈은 누가 사돈입니까? 이 물값도 못 내서 민폐를 끼치면서 이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건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놀란 그 집안 식구들은 다시금 무릎을 꿇더군요. 경비원들이 하나둘 모였고 저는 말을 이었어요. 자, 여기에 사과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노후에 봉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대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제 아들 때문이었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누구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돈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사세요. 부끄러운 줄 알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파혼을 했죠. 그리고 몇 달 후 동식이 아파트에 있는 피아노 선생님과 소개를 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진상 가족은 고급 아파트마다 월세로 전전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샤워를 하다가 물이 끊겨 비누칠한 채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대요. 결국 관리비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 쫓겨났다고 합니다.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진정한 부자는 이런 진상짓은 하지 않지요. 저희 아파트 부자들도 참 친절하고 겸손하답니다. 참 저는 어떻게 사냐고요? 노인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I am happy.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